제주도 한 달 살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라이프를 꿈꾸고 있는 건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섬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이 코르시카라는 섬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 섬의 위치 누가 봐도 이탈리아와 근접해 있죠. 그런데 이 코르시카는 이탈리아의 영토가 아닌 프랑스의 영토입니다. 프랑스지만 이탈리아의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채로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탈리아 한가운데 프랑스의 영토가 어떻게 자리 잡게 된 걸까요? 프랑스로부터 분리 독립을 외치고 있는 코르시카 섬,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프랑스 그리고 코르시카입니다. 프랑스 최남단 지중해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더 가까운 섬 코르시카. 이 섬은 제주도 면적 약 5배 정도의 크기로 지중해에서 4번째로 큰 섬이에요. 광활한 대지에 바다 위로 우뚝 솟은 산, 가파른 절벽과 함께 감추어진 계곡,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하얀 해변 절경이 이어져 있어 유럽에선 이른바 아름다운 섬이라 불리고 있죠. 또 이 섬에는 남다른 자연 경관뿐만이 아닌 산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소, 양, 돼지 같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이 발달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코르시카라는 지명으로 알려지기보다 프랑스의 황제이자 군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르시카 섬은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가 꽤나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먼저 코르시카 섬 바로 아래에 있는 사르데냐 섬은 모두 고대 페니키아인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씀드린 페니키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바탕으로 한때 유럽에게 문명을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한 나라예요. 다른 말로는 포에니 또는 카르타고라고 부르는데, 이 페니키아인들의 영향력이 그리스에게 닿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문화를 그리스가 받아들이고 이후에는 이 영향력이 로마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로마는 페니키아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코르시카와 사르데냐는 로마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로마가 적당히 잘 나갔던 게 아니라 현재까지도 서양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초강대국으로 평가되는 나라였다 보니 코르시카 섬도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지배를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의 힘은 종교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동로마와 서로마로 쪼개지면서 서서히 힘을 잃어갔고, 서기 476년 게르만족에게 장악당한 서로마는 멸망하게 되죠. 이에 반면 동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 영토를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게르만족을 쫓아내고 반달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탈환하게 되거든요. 이때 자연스럽게 코르시카 섬도 비잔티움 제국으로 편입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로마판 팬데믹, 이른바 흑사병이 터져 넓은 영토를 유지할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기껏 차지한 영토를 게르만 민족에 속하는 랑고바르드족에게 밀려 이탈리아 반도를 다시 빼앗기게 되죠. 이후 8세기부터 10세기 무렵에는 이슬람 제국이 황금기를 맞이하면서 번쩍하고 코르시카 섬에 등장했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등장과 동시에 코르시카 섬의 지배자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8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럽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이다 보니 코르시카 섬 또한 이제야 숨 좀 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이 결합한 연방국의 성격을 띠고 있죠. 게다가 신성 로마 제국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이런 말이 거론되기도 해요.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기엔 로마인들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독일인이었고, 심지어 동로마는 아직 멸망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이탈리아에게 우리는 연방국으로서 무조건 같이 가야 해,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베스트 프렌드야, 이런 간섭을 하려고 하니 로마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던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 영토에는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장벽이 존재하거든요. 네, 바로 알프스 산맥입니다. 이 알프스 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은 헝가리, 서쪽은 프랑스, 북쪽은 독일, 남쪽은 이탈리아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탈리아는 지리적인 요인과 더불어 독일의 간섭에 대항하기 위해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은 하나의 동맹을 맺기도 했어요. 이 동맹의 이름은 다름 아닌 롬바르디아 도시동맹.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당시 도시국가인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제노바 등이 참여했죠. 이 동맹은 호헨슈타우펜가의 황제인 프리드리히 1세에 결성된 이후 프리드리히 2세가 사망한 후에야 해체됩니다. 이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공화국, 아말피 공화국, 피사 공화국, 제노바 공화국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서도 코르시카 섬은 제노바 공화국에 속해 있던 영토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18세기 무렵 지중해 상권이 대서양 상권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무역으로 성장해온 이탈리아 해양 도시들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어요. 이 말은 즉 경제적으로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와 동시에 해양 도시들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던 그때 코르시카 섬에 한 사람이 등장해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라고 외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파스퀄레 파올리. 이 사람은 코르시카 섬의 독립을 외치면서 제노바 공화국의 항거에 무장 독립투쟁을 벌인 인물이거든요. 이때 파올리와 뜻을 함께한 사람이 다름 아닌 카를로 부오나파르테, 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아버지입니다. 이 파올리가 이끄는 독립운동은 꽤나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어요. 1760년대에 들어서 코르시카 섬 대부분을 장악한 데다가 당시 계몽주의 학자들에게 유행하던 근대식 민주주의 체계를 코르시카 섬에 도입하려고 했죠. 이때 파올리가 주장했던 민주주의는 만 25세 이상 모든 섬의 남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3년마다 선거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 뒤 국가 원수를 뽑는 형태였다고 하는데, 이건 훗날 미국 독립전쟁 이전에 최초로 실시된 민주주의 체제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작은 산골에 있는 시골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소문이 퍼져 많은 유럽 지식인들이 코르시카 섬의 독립운동을 응원하기도 했죠. 실제로 코르시카 섬 독립이 눈앞에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사실을 제노바 공화국 사람들이 들었을 땐 그렇게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독립하겠다면서 무장한 단체가 막 투쟁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사람들 기대하게 만들고, 안 그래도 경제력이 쇠퇴하면서 국력이 약해지고 있는 와중 영토와 인구까지 잃는다? 이건 제노바 공화국 입장에서 코르시카 섬의 독립을 무조건 반대해야만 했죠. 그래서 이때 제노바 공화국이 선택한 일이 무엇이냐? 네, 코르시카 섬을 팔아버립니다. 누구한테? 프랑스한테. 사실 힘이 없던 제노바 공화국 입장에선 무장 독립 투쟁을 하고 있는 이들을 말릴 방법이 없었어요. 독립에 반대하지만 어차피 내 손에서 떠난 땅 돈이라도 벌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이에 반면 무장 독립 투쟁 세력들은 드디어 독립을 이뤄냈구나 싶었다가 갑자기 프랑스가 등장했네. 사실 독립 투쟁 세력들이 생각하기에 제노바 본토랑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적할 수 있었지만,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선 당대 유럽 최강국 중 하나인 프랑스와 싸워야 한다? 이건 승산도 없고 희망도 없었어요. 실제로 제노바 공화국이 프랑스에게 코르시카 섬을 판매한 이후 프랑스는 무장 독립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곧바로 10만 대군을 파견하기도 했죠. 이때 파올리가 이끌던 독립 투쟁 세력은 대패하게 되면서 파올리는 당시 프랑스의 적국인 영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프랑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카를로 부오나파르테, 네, 나폴레옹의 아버지입니다. 카를로 부오나파르테는 프랑스의 막강한 힘을 보고 친프랑스파로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샤를 보나파르트로 말이죠.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건 누구보다도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해본다면 일제강점기 시절 활동했던 독립운동가가 변절해서 창씨개명까지 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독립투쟁 이후 총체적 난국 속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의 이름에 황야의 사자라는 의미를 붙이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라는 말로 유명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 훗날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했던 인물이죠. 물론 나폴레옹의 마지막 순간은 남대서양 한복판으로 쫓겨나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고, 현시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마다 악당이 될 수도, 또는 영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제노바는 코르시카 섬을 프랑스에 팔아버리면서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독립을 시켜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지만 말이죠. 아무래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코르시카 섬이다 보니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면서 독립에 대한 열기가 식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프랑스의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코르시카 섬은 이탈리아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온 만큼 프랑스와는 서로 다른 뚜렷한 문화 특성과 고유 언어, 그리고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죠. 게다가 시간이 흘러 1970년대부터는 높은 실업률과 경제난, 프랑스 정부의 무능함에 불만을 가진 코르시카 내 소수 집단들이 민족주의 세력을 형성해 또 한 번의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 상황은 1980년대에 들어서 프랑스의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잠잠해지는 듯 싶었으나, 아직까지도 코르시카에서는 분리 독립을 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죠.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 코르시카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